만약 지금 무릎이나 고관절이 막 욱신거린다면 10중 8구 소파에 가만히 누워서 쉬고 싶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아프니까 최대한 관절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직관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행동이 오히려 우리 청취자님의 연골을 말 그대로 굶어 죽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다룰 텍스트가 다소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의학 전공서적이잖아요.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 4장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님은 호기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본격적인 심층 탐구를 아주 좋아하실 텐데요. 이 책을 보니까 관절 통증이라는 게 그냥 무릎이 아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겉보기엔 그저 질병과 치료법이 나열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와 싸우는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들이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통증이 단순한 기계적 마모 때문인지 아니면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일으킨 오류인지 그것도 아니면 어제 먹은 음식과 대사 과정의 문제인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소스 자료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먼저 그려보자면 이렇습니다. 관절 질환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거든요. 네네. 첫째는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기계적 퇴행성 질환인 뼈관절염입니다. 둘째는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면역 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통풍이죠. 네, 맞습니다. 셋째는 요산이라는 대사산물이 관절에 쌓여서 폭발하는 대사성 질환인 통풍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서 아주 붉은색 글씨로 강조하고 있는 전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감염성 관절염 말씀이시죠? 네, 세균 감염 등에 의한 감염성 관절염은 이 세 가지 원은 궤를 완전히 달린다고요. 네네. 감염성 관절염은 화농성 세균이나 결핵균 등이 관절강 안으로 직접 침투한 경우거든요. 세균이 직접 들어가는 거군요. 네. 이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뼈와 연골을 문자 그대로 순식간에 녹여버리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에서 다룰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즉각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술적 세척을 해야 하는 초응급 상황으로 분류하죠. 병원 응급실로 당장 달려가야 하는 상황인 거군요. 자, 그럼 이런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는 세 가지 주요 관절염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흔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뼈관절염,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가졌던 오해가 막 산산조각 났어요. 어떤 오해를 하셨었나요? 저는 관절을 오래 쓰면 닳는다는 점에서 약간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가 마찰열에 의해서 서서히 마모되는 현상이랑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브레이크 패드 비유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그 비유가 절반은 맞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물리적 마찰이 아니라는 뜻이죠. 네, 브레이크 패드는 생명이 없는 무기물이잖아요. 하지만 연골은 살아있는 세포들의 생태계거든요. 자료의 병태 생리를 보면 시작점은 마모가 아니라 연골 항상성의 붕괴입니다. 연골 항상성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관절에 비정상적인 체중 부하나 반복적인 물리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그 연골 기제를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연골 세포들이 일종의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세포들이 일종의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저등급 염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저등급 염증. 그런데 이게 세균에 감염됐을 때 퉁퉁 붓고 열이 펄펄 나는 그런 염증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저등급 염증은 그렇게 겉으로 발갛게 붓고 화끈거리는 급성 염증과는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거죠? 일상에서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세포 수준에서 아주 은밀하게 지속되는 화학적인 경고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밀한 경고 신호요? 네, 스트레스를 받은 연골 세포들이 이 저등급 염증 매개물질들을 막 뿜어내면 관절액 속에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깎아내는 게 아니라 연골 스스로 결합 조직을 분해하면서 녹아내리는 거네요. 네, 자기 파괴적인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물리적 압박이 화학적 분해 스위치를 켜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게다가 몸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딱딱해지면서 가시처럼 덧자란다고 나와 있던데요.
골극 형성 말씀이시군요. 영어로는 오스테오파이트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 골극이 왜 생기는 건가요? 연골이 얇아지면서 뼈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관절이 너무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아하, 그래서 뼈를 막 더 자라게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접촉 면적을 넓혀서라도 그 불안정성을 줄이려고 뼈를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만드는 거죠. 오,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골극이 주변 부드러운 조직을 찌르고 관절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로막아서 기형적인 변형을 일으킵니다. 나이나 여성, 그리고 과거의 외상 같은 게 이걸 가속화한다고 하던데, 특히 무릎에서는 비만이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체중이 누르는 물리적 부하가 세포에 주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다시 오프닝에서 제가 던졌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죠. 이걸 하나씩 풀어보면요. 체중 부하가 연골세포를 파괴한다면 아프기 시작할 때 최대한 침대에 누워서 관절을 안 쓰는 게 정답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물리치료 교육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바로잡고자 하는 대중적인 오해입니다. 오, 진짜요? 쉬면 안 되나요? 네. 소스 자료에 명시된 핵심 원칙은 이렇습니다. 적절한 부하가 동반된 운동은 연골을 더 닳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한다. 아, 운동이 연골을 보호한다고요? 관절을 움직여서 체중을 실었다 뺐다 하는 게 연골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 메커니즘을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으니까요. 네네,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일반적인 근육이나 피부는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흐르잖아요. 거기서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렇죠. 피가 돌아야 영양분이 가니까요. 하지만 연골에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연골은 약간 수분을 머금은 스펀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 스펀지. 그럼 걸을 때마다 그 스펀지가 짜지는 건가요? 네, 우리가 걸을 때 체중이 실리면 스펀지가 압축되면서 연골 안에 찌꺼기나 노폐물이 관절 액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발을 떼서 압력이 줄어들면요? 스펀지가 다시 부풀어 오르면서 관절액으로부터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를 쭉 빨아들이는 거죠. 일종의 펌핑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아프다고 소파에 누워만 있으면 이 펌프가 작동을 멈추니까 연골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말라 죽는 꼴이네요. 네, 움직여야 산다는 게 기계 부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에서는 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운동을 시키기 위해 어떤 중재법을 쓰나요?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중재는 대퇴사두근,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쪽 둔근을 강화하는 겁니다.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군요. 무릎 관절 혼자서 체중의 충격을 다 받아내지 않도록 튼튼한 근육들이 일종의 서스펜션 역할을 하게 만들어서 부하를 분산시키는 거죠. 흥미로운 물리치료적 디테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지팡이 사용법에 대한 건데요. 오른쪽 고관절이나 무릎이 아플 때 우리는 보통 본능적으로 아픈 쪽 손, 즉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려고 하잖아요. 네, 다친 다리를 바로 옆에서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반드시 아픈 관절의 반대쪽 손에 지팡이를 쥐어야 한다고 아주 엄격하게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직관에 반하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생체역학적인 힘의 분산 때문입니다. 만약 아픈 오른쪽 무릎을 보호하려고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게 되면 걸을 때 몸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집니다. 아, 오히려 아픈 쪽으로 체중이 쏠리게 되네요. 맞아요. 반면에 건강한 쪽인 왼손에 지팡이를 쥐고 오른쪽 다리와 동시에 땅을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에 지지대가 생기니까. 네, 우리 몸의 전체 무게 중심축이 자연스럽게 지팡이를 쥔 건강한 다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와, 지렛대의 원리군요. 반발력이 분산되면서 아픈 무릎에 가해지는 압박력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뼈 관절염 치료의 핵심은 열치료나 텐스 같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 기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아, 핫팩 같은 건 보조일 뿐이군요. 네, 근력 운동을 통한 부하 분산, 그리고 지팡이 같은 도구를 통한 생체 역학적 역학 조절이 명확한 해답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옮겨볼 차례입니다. 뼈관절염이 특정 관절에 가해지는 물리적 부하로 인한 문제였다면 두 번째 질환은 시작점 자체가 관절 외부, 즉 전신 시스템의 오류에서 출발합니다.
네,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넘어가는군요. 맞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서스펜션이 다른 게 아니라 방어 시스템이 갑자기 폭주해서 엔진과 타이어를 스스로 공격하고 있는 셈이죠. 네,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질환은 원인부터가 아주 다인자적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특정한 생활 습관 하나 때문에 아니더라고요. 유전적 소인 그 HLA-DRB1이라는 유전자랑 흡연 같은 환경적 요인이 방아쇠가 된다고 나오던데요. 담배를 피우는 게 폐가 아니라 관절 공격 스위치를 두른다는 게 참 기이합니다. 그 흡연과 유전자의 상호작용이 류마티스 병리에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흡연 같은 강한 스트레스 요인은 우리 몸의 특정 단백질 구조를 번영시키거든요. 단백질 구조가 변형된다고요? 네, 보통의 면역 체계라면 이걸 감당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면역 세포들은 이 변형된 단백질을 위험한 외부 침입자로 오인해버립니다. 아, 면역세포가 헷갈려 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한번 오작동을 시작한 면역 세포들이 전신을 막 돌다가 가장 만만하게 표적으로 삼는 곳이 바로 관절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 활막인 겁니다. 그 활막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염증 세포들이 관절로 몰려들면서 판누스라는 조직을 형성한다고 나오는데 네, 판누스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죠. 저는 이 판누스의 작동 방식이 막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외계 기생식물 같다고 느꼈거든요. 기생식물 비유, 그거 실제 병퇴생리에 적용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본래 활막은 관절 윤활액을 분비하는 아주 얇고 투명한 막이잖아요. 그렇죠. 부드러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면역 세포들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염증이 폭발하고 활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껍게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판누스입니다. 두꺼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피를 빨아먹으려고 막 혈관도 새로 만들잖아요. 네, 혈관 신생이라고 하죠. 판누스가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새로운 혈관들을 무수히 만들어내고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진짜 악성 잡초네요. 맞습니다. 풍부한 혈류를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연골 및 골파괴 효소를 분비합니다. 뼈관절염처럼 서서히 닳는 게 아니라 직접 뼈와 연골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침식하며 파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들의 손가락 관절 사진을 보면 변형 양상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관절을 잡아주는 힘줄이랑 인대 구조물까지 판누스가 녹여버리니까요. 지지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네, 뼈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어긋나면서 척골 편위, 백조목 변형, 단추구망 변형 같은 귀괴한 변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 전신 질환이니까 극심한 피로감, 미열, 빈혈 같은 증상도 동반되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뼈관절염과의 확실한 차이점이죠. 자, 여기서 아주 크리티컬한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뼈관절염에서는 연골 보호하려면 근육 키우고 관절 펌핑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움키워야 산다고 했죠.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이 판누스가 인대를 녹여버리기 전에 허벅지 근육 키우는 스쿼트 같은 강력한 운동으로 관절 주변을 더 단단하게 방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소스 자료가 임상가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위험한 판단입니다. 위험한 판단이라고요?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 류마티스의 물리치료는 뼈 관절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환자의 상태가 활동기인지 아니면 안정기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활동기, 영어로 flare라고 하는 시기 말이죠. 그때가 판누스가 한창 뼈를 녹이고 있는 시기인가요? 급성 염증 상태요? 네, 활동기에는 면역 체계가 미쳐 날뛰면서 조직이 가장 취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대와 힘줄이 지금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스쿼트 같은 강한 저항 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냥 다 찢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약해진 구조물이 견디지 못하고 민자 그대로 힘줄이 파열되거나 관절이 탈구되어 버립니다. 치료가 아니라 파괴를 앞당기는 셈이죠. 염증으로 불타고 있는 다리에 억지로 하중을 실어버리는 거네요. 그럼 활동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철저한 휴식과 보호입니다.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관절이 비정상적인 위치로 굳어버리지 않도록 스플린트, 즉 보조기를 채워서 고정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강한 운동은 절대 금기군요. 네, 강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서야 비로소 조심스럽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의 타이밍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진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환자의 목 통증과 관련된 경고였는데요. 경추 1번과 2번의 불안정성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 목뼈 사이에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경추 1번, 2번이면 머리뼈를 바로 받치고 있는 척수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생명선 같은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도 단골로 등장할 만큼 치명적이고 중요한 해부학적 사실이죠. 경추 2번에는 위로 솟아오른 치돌기라는 뼈가 있고 경추 1번이 이걸 감싸고 회전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구조가 어긋나지 않도록 뒤에서 꽉 잡아주는 아주 튼튼한 가로인대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파누스 염증이 유독 이 가로인대를 타겟으로 삼아서 갉아먹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그 인대가 염증으로 녹아버리면 머리를 받치는 목뼈가 약간 덜렁덜렁하게 흔들리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안전벨트가 끊어진 셈이죠. 만약 이런 상태의 환자가 목이 뻣뻣하다고 왔는데 치료사가 뼈관절염 환자 목 풀어주듯이 도수 치료로 목을 막 강하게 꺾거나 과도하게 뒤로 젖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흔들리던 경추 2번 뼈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를 지나가는 척수신경을 단도대처럼 짓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와, 신경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호흡마비나 전신마비,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최악의 의료 사고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가 목 통증을 호소할 때 강한 경추 조작은 절대적인 금기사항으로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진짜 아찔하네요. 같은 관절염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메커니즘을 모르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관절 질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물리적인 마모도 아니고 면역 체계의 자가 공격도 아닙니다. 원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음식 그리고 대사 과정의 문제죠. 네, 극심한 통증의 대명사, 통풍입니다. 통풍은 고요산 혈증, 그러니까 피 속에 요산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던데요. 이 요산이라는 건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건가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세포 핵 속에 있는 DNA나 RNA가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아, 퓨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 퓨린이 간에서 대사되고 남은 최종 찌꺼기가 바로 요산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걸러져 나가야 하죠. 아, 퓨린이 많이 든 맥주나 붉은 고기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요산이 과다 생성되거나 신장이 배출을 못해서 수치가 치솟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왜 관절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건가요? 요산은 혈액 속에 일정 농도 이상 쌓이게 되면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고 결정체 형태로 뭉치게 됩니다. 아, 뭉친다고요? 네, 체온이 낮고 혈류가 느린 말초 관절, 특히 소수자료에 명시된 엄지발가락 같은 곳에 이 결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바늘이나 유리 조각처럼 생겼습니다. 와, 평온하던 관절강 안에 그 미세한 유리 조각들이 갑자기 우수수 쏟아지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벌어지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면역세포들이 그 유리 조각을 발견하고 놀라서 달려들 테고 그 파편들을 집어삼키려다가 오히려 파괴되면서 엄청난 화학적 염증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급성 발작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통풍 유발 요인 중에 급격한 다이어트나 이뇨제가 있더라고요. 맥주나 과식은 이해가 가는데 비만이면 다이어트를 해야지 왜 단식하는 게 관절의 폭탄을 터뜨리는 건가요? 얼핏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세포의 대사 과정을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굶게 되면 에너지가 부족해진 몸은 살기 위해서 근육 같은 자신의 세포를 빠르게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아, 내 몸을 분해한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포가 파괴되면 그 안에 있던 퓨린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결국 혈중 요산 수치가 외부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퓨린 때문에 치솟게 되는 겁니다. 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가 퓨린 때문에 요산이 폭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뇨제를 먹거나 물을 안 마시면 수분이 빠지면서 피가 끈적해지니까 요산 농도가 더 짙어져서 바늘 같은 결정체로 쉽게 뭉치게 되는 거죠. 반식과 탈수가 관절에 유리 조각을 쏟아붓는 기폭제가 된다니 참 생화학의 세계는 오묘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처법을 하나 질문해 볼게요. 네, 질문하시죠. 뼈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이 뻣뻣할 때 뜨거운 핫팩으로 찜질을 자주 하잖아요. 통풍 발작으로 엄지발가락에 벌겋게 붓고 막 찌르듯이 아플 때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거나 열 치료를 해주면 좀 풀릴까요? 그게 바로 급성 통풍 발작 시에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실수입니다.
자료의 주의사항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히 금지하고 있죠. 네. 왜요? 보통 찜질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낫지 않나요? 지금 발가락 관절 안은 요산 결정과 면역세포들이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화학적 염증 물질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열치료를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더 쏠리겠네요. 네, 혈관이 크게 팽창하고 그 부위로 혈액이 과도하게 쏠립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면역세포가 몰려오고 부종이 터질 듯이 악화되어서 통증의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됩니다. 아, 화학 공장에 불이 나서 폭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풍기를 아주 세게 틀어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급성 발작기에는 무조건 얼음찜질 같은 냉적용을 통해서 혈관을 수척시키고 염증 반응을 얼려서 진정시켜야 합니다.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고요. 운동은 당연히 안 될 테고요. 관절 안에 유리 조각이 가득한데 움직이면 연골이 다 긁혀버리니까요.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은 회복기에 접어들어서야 관절 가동 범위나 근력을 회복하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통풍은 환자의 생활 습관 교육이 필수적이겠네요. 수분 섭취 늘리고 편한 신발 신고 굶는 다이어트 피하고요. 자, 이렇게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지학 4장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세 가지 관절 질환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아주 깊이 있는 시간이었죠. 겉보기엔 그저 무릎이 붓고 아프다는 하나의 획일적인 증상 같았지만 그 실체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물리적 부하로 연골이 분해되는 뼈관절염, 면역체계가 폭주해서 판누스자는 잡초를 키워내는 류마티스, 그리고 대사 과정의 요산 찌꺼기가 화학적 폭발을 일으키는 통풍까지요. 그리고 원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절을 살리기 위해 체중을 싣는 펌핑 운동을 할지, 쉴지, 지팡이를 어느 손에 쥐일지, 핫팩을 댈지, 얼음을 댈지 같은 물리치료적 대처법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모든 텍스트를 관통하는 아주 도발적인 통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며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통찰이죠? 류마티스는 전신성 염증, 통풍은 급성 염증 발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 물질과 속도는 제각각 달랐지만 이 세 질환 모두의 종착지는 놀랍게도 염증이라는 하나의 화학적 전장이었죠. 아, 염증이라는 공통분모 말이군요. 네, 우리는 흔히 관절염을 뼈와 연골이라는 기계 부품의 문제로만 치부해 왔잖아요. 하지만 오늘 자료에 따르면 관절의 붕괴는 단순한 마모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스위치가 어떻게 켜지고 꺼지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네요. 그렇다면 관절 통증을 다룰 때 우리가 단순히 연골 주사나 수술처럼 망가진 부품을 수리하는 데만 집착해온 것은 아닐까요? 정작 우리가 제어해야 할 근본 원인은 기계적 부하든 면역 오류든 대사 이상이든 간에 결국 내 몸 전체를 맴도는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관리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탐구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욱신거림을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정교한 생화학적 메시지로 해독하는 새로운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심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